이렇게 샴페인 먼저 터트리고 시작하는 것, 이거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이 사태를 좀 더 심각하게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뉴 패러다임에서 보여드린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호흡기 내과 전문의 그 손희영 박사님이 쓴 이 글에 보면 몇 가지 아주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읽어보시기로 하고요. 중간중간에 이 코로나 사태가 왜 이렇게 심각한지에 대해서 제가 그 소제목을 읽어드리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역대로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감염이 심각하게 빠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자체가 정말 존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 염기 배열이나 이런 것을 분석했을 때 에이즈와 너무나 유사하다고 합니다. 에이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제 사태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유전자 조작 바이러스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전문가들도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정말 유전자 조작 바이러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럼 이 유전자가 나온 곳을 조사를 해야 되겠죠. 애초에 그 중국은 이것을 조사하러 들어가겠다라는 그 미국 측의 요구를 거절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사실이면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체에 침투할 수 없는 본체를 가지고 있는데 기이하게도 에이즈 바이러스의 일부가 부착되어 있어서 강한 감염력을 가지는 동시에 에이즈처럼 긴 잠복기를 가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통상적으로 인정된 14일 이후에도 발병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 코비드19는 자연산으로 보기에 무리가 많다. 자연 변이를 통해 이런 구조를 갖게 되었다기보다 누군가의 유전자 조작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말하자면 세균 무기 가능성까지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최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태를 봐야 됩니다. 근데 최악의 가능성을 계속 덮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막고 있습니다. 질병 이름을 붙이는 관례는 뭐 홍콩 독감이라든지 뭐 스페인 독감이라든지 국가라든지 도시 이름을 붙이는 것이 낯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중국에 대해서만 이렇게 특히 한국에서 방어적이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적인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그 대구에서 있었던 17세 소년의 죽음입니다. 이 소년이 5번이나 이렇게 그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음성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 제가 조금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구 영남대 병원에서 사망한 17세 소년의 경우 5번의 혈청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다. 임상적으로는 우한 폐렴으로 진단할 가능성이 높은데 진단 키트에서만 음성으로 나온 것이다. 소년의 부모는 수백만 원의 병원비 청구서를 받아들고 망연자실한 상태다. 뜻하지 않았던 전염병의 창걸로 혼란스럽고 정신없는 것은 개인이나 정부나 마찬가지겠지만 의학적 원칙을 벗어난 이러한 방침들은 우한 폐렴 대응의 어두운 사각지대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여러분 이 17세 소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은 혹시 아이들도 발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더 큰 공포를 유포할까 봐 사실은 우한 폐렴이고 코비드19 감염인데 덮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참 심각한 거거든요. 거기다 이 그 진단 키트 문제를 이 사건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우리로서는 참 심각합니다. 이 사망자의 폐 상태가 이 우한 폐렴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은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병원비도 정부에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됐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더 밝혀야 될 것이 있겠지만 걱정하는 것은 정부가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숨기고 있는 것이 있지 않나. 이것 때문에 걱정하거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번 전 인류적 재앙 우한 폐렴 사태에 대처하는 법, 이 뉴 패러다임에 실린 기사에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 그 전염병 퇴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각국이 정직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거다. 지금 중국이 정직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한국은 정직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직하게 정보를 공유한다 하더라도 뭔가 좀 이렇게 봐주세요라고 하는 유도하는 리딩하는 그런 시각이 있지 않나. 그것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데요. 이 글의 그 마지막 결론을 읽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부는 역병 대응의 성과를 자랑하기 위해 통계 조작이나 참담한 상황을 숨기려 하지 말고 국민들은 지나친 불평과 공격으로 나라를 힘들게 하지 않아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에 처한 경북 대구를 도왔고 의료인들은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환자를 돌보는 수고와 헌신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왔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선물해 주었다. 지구촌 전체에 퍼진 역병은 두려운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압도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나 자신의 문제다. 두려움으로 개인과 국가가 마비되고 그로 인한 경제적 타격, 사회적 불안과 소요 등이 가져올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불행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윈스턴 처칠이 전한 대로 진실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이렇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 55%라고 하는 이 한겨레 신문 기사를 저희가 뚜렷하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 55%. 여러분 나라에서 158명이 죽었고 1만 명 정도가 감염병으로 지금 두려움이 떨고 있고 모든 학교가 나가지 못하고 있고 학생들이 집에 있고 경제가 거의 부도 위기에 지금 회사들이 손에 다 꼽을 수 없을 정도예요. 저는 이번에 그 대우중공업 사태, 대우중공업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도 관련이 없죠. 대우중공업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알려진 원전 기업이거든요. 갑자기 탈원전을 하면서 이 좋은 회사 하나가 거의 몰락을 해버렸죠. 그런데 이 탈원전 때문에 대기업 하나가 몰락했다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인지 1조를 빌려주겠다, 정부에서. 또 이런 발표가 있었거든요. 전 참 이런 상황들이 참 아쉬워요. 왜 자꾸 이런 상황이 벌어지나.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금 먼저 일단 앞에 결론을 먼저 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선거에 이용하지 마십시오. 선거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용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에 협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국가적인 인류사적인 재앙조차도 정치에 악용을 해버리면 그건 정말 또 새로운 종류의 재난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대만, 홍콩, 싱가포르는 중국과 더 가까이 있고 의료 시스템이 우리보다 더 좋다고 절대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았어요. 물론 이 나라들은 지난번에 사스 때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잘 돼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유럽이나 미국은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시아에서 건너온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무방비로 있다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한국에서 사망자 158명 이것은 실패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중국 입국 막아야 된다 할 때 막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사망자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환자가 중국인이었고 또 지금도 사실은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고 있는데 의협이라든지 전문가들이 계속 막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정부 관계자들도 이제는 관료들조차도 막아야 된다. 근데 지금도 한국이 막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국이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으면 중국이 좋아합니까? 중국이 우리나라를 잘 봐줍니까? 처음에 왜 한국이 중국 입국을 막지 않았느냐. 그때 머뭇거리고 그때 미적거렸던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이 중국에 가는 숫자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사업이 교류가 일어나고 있고 또 사망자가 나오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로 뭐 곧 해결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 이렇게 죽어 나갈 때 그때 무슨 신천지 탓을 합니까? 신천지는 좋게 볼 수 있는 단체는 절대로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언론과 결사의 자유, 뭐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는 한국에서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어떤 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범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천지에 다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중국 문을 닫지를 않았거든요. 저는 이 상황에서 뭐 사람이 적당히 죽은 것입니까? 많이 죽은 거거든요. 거의 광주 5.18에서 죽은 숫자에 거의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제사회에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선전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또 그걸 속아서 국민들이 뭐 압도적으로 또 이 정권을 칭찬하고 있다 하는데 저는 이런 상황들이 그냥 하나의 우화가 아닌가. 이게 정말 꿈인가 생신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오늘 이 시간은 일부러 먼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절대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도 협조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에 특히 이용하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대면하고 지금이라도 중국인 입국을 막으십시오. 중국인 입국을 애초부터 막지 않아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은 정말 반성해야 될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은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는 역시 주사파 정권의 특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뭐 약간은 학대 해석이지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북한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도둑이 매를 든다. 적반하장을 이제 풀어서 하는 말이죠. 도둑이 매를 든다. 북한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도둑이 매를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좀 시도하고 있었죠. 자기들의 바이러스를 마치 한국 바이러스인 것처럼 적반하장을 시작을 했죠. 제가 오늘 어떤 분에게 물었어요. 아니 이렇게 한국이 중국 입국을 안 막고 이렇게 버텨주면 중국이 한국을 예뻐합니까? 뭔가 한국에 뭔가 주는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참 재밌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중국은 뺨을 때리는 사람을 존경한다. 뺨을 맞은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은 뺨을 때린 사람을 존경한다. 노신의 아큐정전에 나오는 그 아큐들의 나라. 제가 중국을 모욕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중국이 하는 행동이 아큐들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정말 바이러스의 원인을 빨리 전 세계가 알게 되고 또 백신을 개발하고 확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국이 책임을 갖고 지금 돕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이 하고 있는 이 정말 전 세계를 향한 이 대재앙, 이 무책임, 가슴 아프게 봐야 됩니다. 이 중국에 대해서 무엇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까? 시진핑의 4월 방문? 그것을 위해서입니까? 선거에 시진핑 방문을 호재로 쓰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일본도 상당히 미적거렸죠. 일본은 올림픽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저는 좋은 통치자는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 통치자가 무엇을 가장 시급한 일로 생각하는가에 있어서 실패작 중에 실패작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실패를 성공으로 만든 이 엄청난 신공, 이 능력, 스킬, 저는 그것은 공산주의 교양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공산당이든 북한 공산당이든. 이 자리에서 제가 현 정권이 벌이고 있는 이 정직하지 못함, 이것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의 선전선동의 진수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코로나 대재앙을 결국은 정권 지지율 높이는 호재로 사용하고 있는 이 선전선동의 원인이 저는 주사파들에 있다라고 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왜 자꾸 모든 것을 주사파로 한원해서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주사파가 어떤 존재들인지 체험으로, 삶으로 지난 30년 동안 구체적으로, 저보다 더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만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체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을 제가 너무나 특권적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은 말해야 된다. 저는 일부러 책도 쓰지 않았고 일부러 강연도 잘 하지 않았어요. 정말 어려운 시기가 올 때 어떻게 될지 구체적으로 뒤에서 대비했지만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줄 수가 없었어요. 많은 순간에 알려주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하지만 도저히 아무도 실감하지 못했어요. 전 지금도 심지어 한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에게도 지금 일어나는 것은 대통령이 재앙적이라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대가 범좌익, 범공산주의자, 범주사파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 현상 때문에 벌어집니다라고 수도 없이 전달하려고 애를 썼지만 주사파가 어디 있어? 공산주의가 어디 있어? 계속 그런 대답만 들려오거든요. 결국 이번에 통합했지만은 진짜 우파, 진짜 정통 우파는 다 사실상 배제한 통합을 해버렸어요. 주사파들이 정말 탁월한 것이 있다면 한국의 소위 보수 우파를 잘 진단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번 공천 과정에서 잘 싸워야 된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의 태극기 세력의 정치 세력화를 시도하려면 일단 촛불이냐 태극기냐, 김일성이냐 이성만이냐 이런 식의 구도를 통해서 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저한테 최근에 이 공천 과정에서 소위 보수 우파의 모든 그룹이 다 저한테 컨택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새벽당, 자유통일당, 자유공화당, 우리공화당, 심지어 자유당 다 저한테 컨택을 했어요. 제가 다 합하세요. 다 합해야 됩니다. 안 합하면 다 죽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범태극기 선거연대를 하지 않으면 우리 또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또 좌익들한테 나라 넘겨줍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같이 합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고 모두 따로 가야 될 이유만 말했어요. 저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 저 사람들은 이렇게 하다. 저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옛날 좌익이었다. 저 사람은 너무 종교적이다. 저 사람들은 지역구를 안 낸단다. 저 사람들은 비례만 내고 사실은 통합당 이중대다. 뭐 너무 정신이 없고 모두 따로 가야 될 이유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좌익들이 한국의 보수 우파를 너무 잘 알고 있구나. 적수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구나. 진영 개념이 없다. 한국의 우파들은 기본적으로 진영 개념이 없어요. 큰 틀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큰 진영을 봐야 되는데 아예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지는 거죠. 거기다가 이 진영하고 아무 관계 없다고 하는, 뭐 정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는 그 지식인들, 그들의 냉소에 대해서는 정말 구역질이 납니다. 내가 뭘 했어? 내가 이렇게 된다고 말했지. 내가 저렇게 된다고 말했지. 내가 뭘 했어? 내 말이 맞지? 제가 수십 년 동안 이 좌익들을 봤을 때요. 좌익들은 옳은 말을 관심 가지지 않았어요. 내 말이 맞지, 내 말이 맞지.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누가 힘을 갖고 있냐? 누가 지금 센 놈이냐? 누가 이길 놈이냐? 이런 것만 관심이 있었지. 누구 말이 맞냐? 누가 더 착하냐? 누가 더 바르냐? 이런 거 관심 갖는 좌익은 별로 못 봤어요. 어떻게 하면 정치 권력을 갖느냐? 어떻게 하면 뭐 선거에서 이기느냐? 좌익들은 이런 걸 관심을 갖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좌익하고 우익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 뭐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뭐 같을 수는 없지만 예전처럼 좌익이면 모두 감옥에 보낼 수 있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고 결국 선거를 통해서 승부를 해야 된다면 이길 국리를 해야죠. 근데 지금 결국은 공천은 다 끝났고 한교안 대표의 미래통합당은 태극기 세력을 사실은 따돌리고 통합 아닌 통합을 했죠. 너희는 표만 달라 이런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다음 국회도 또 이 아스팔트에서 또는 장외에서 치열하게 투쟁하지 않으면 헌법을 뺏길 수도 있고 잘못하면 나라를 뺏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더 많은 사람들의 각성을 위해서 광야와 같은 시간을 예약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사파가 어디 있냐? 주사파가 있거든요. 그 주사파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냐? 탁월한 주사파는 탁월한 선전선동과 탁월한 조직 능력으로 한국의 모든 제도권, 정당, 시민단체, 띵크탱크, 법조, 국회 다 장악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정말 걱정하는 소위 보수 우파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한 가지 당부하고 싶습니다. 특히 교회를 뺏길 수도 있는 기독교, 가톨릭, 뭐 성공회 할 것 없이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뺏길 수도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당부하고 싶습니다. 정말 주사파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